지구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이 정착한 땅이 있습니다. 남극을 제외하면 말이죠.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1250년에서 1300년 사이, 그러니까 불과 8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단 한 명의 인간도 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꽤 놀랍죠. 인류가 수만 년 전부터 지구 곳곳을 누볐다는 걸 생각하면요.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인류는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남태평양 한가운데 고립된 이 섬들만은 오랫동안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가장 가까운 육지인 호주까지도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망망대해 속에 홀로 떠 있는 섬이었던 거죠. 이러한 지리적 고립은 뉴질랜드를 독특한 생태계의 보고로 만들었습니다. 포유류 포식자가 없는 환경에서 날지 못하는 새들이 번성했고, 키위와 같은 기이한 생물들이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8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은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의 정착지에서 영국 식민지를 거쳐 현대적인 다문화 국가로 극적인 변신을 이뤘습니다. 세계사에서 이토록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은 나라는 드뭅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발전한 것과 달리 뉴질랜드는 압축적이고 격렬한 역사를 경험했죠. 폴리네시아 문화, 유럽 식민지, 현대 민주주의가 짧은 시간 안에 충돌하고 융합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원주민과 정착민 사이의 갈등,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놀라운 적응과 변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 하나인 뉴질랜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짧지만 강렬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50년에서 1300년) 사이 거대한 이중 선체 카누들이 남태평양을 가로질러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태평양의 섬들을 탐험하고 정착해왔죠. 그들의 항해 능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나침반도 없이 오직 별의 위치와 해류의 흐름, 새들의 비행 패턴만을 보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했습니다. 와카라고 불리는 이 카누들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문명 전체를 실어 나르는 방주였죠. 씨앗, 가축, 도구들과 함께 그들의 지식과 문화 전체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들이 마침내 뉴질랜드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놀라웠을 겁니다.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거대한 섬들, 포유류가 거의 없고 거대한 날지 못하는 새들이 돌아다니는 낯선 땅이었죠. 특히 모아라는 새는 높이가 3m가 넘었는데 사냥하기에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이 초기 정착민들이 바로 마오리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아오테아로아, 즉 길고 흰 구름의 땅이라고 불렀죠. 마오리 사회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이위라고 불리는 부족 단위로 조직되었고, 각 부족은 공통의 조상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파카파파라는 독특한 구전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문자가 없었기에 모든 역사와 지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자신의 조상을 수십 세대 거슬러 올라가 정확히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적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보는 곧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의미했으니까요. 마오리족은 또한 파라는 요새화된 마을을 건설했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정착지들은 복잡한 참호와 목책으로 방어되었죠. 이는 부족 간 전쟁이 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토지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마오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전사 계급인 토아들은 육탄전에 매우 능숙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주로 나무와 돌, 뼈로 만들어졌죠. 메레라는 짧은 곤봉이 대표적이었는데 녹색 옥으로 만든 것은 귀중한 가보로 여겨졌습니다. 전투 전에 그들은 하카라는 의식춤을 췄는데 이는
상대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단결을 과시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16세기가 되면 마오리 사회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랑아티라라고 불리는 족장들이 각 부족을 이끌었지만 그들의 권력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부족 구성원들의 합의와 존중을 얻어야만 통치할 수 있었죠. 특히 전쟁에서의 리더십이 중요했습니다. 타투 문화도 발전했습니다. 타모코라고 불리는 얼굴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신분, 업적, 가문을 나타내는 일종의 이력서였죠. 문신을 새기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것 자체가 용기의 증거였습니다. 마오리족의 영적 세계관도 독특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마나라는 영적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죠. 사람뿐 아니라 나무, 돌, 강에도 마나가 있었습니다. 타프라는 개념도 중요했는데 이는 금기나 신성함을 의미했습니다. 특정 장소나 행위는 타프로 지정되어 접근이 금지되었죠. 이렇게 400년 넘게 마오리족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642년 그 고립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탐험가 아벨 타스만이 두 척의 배를 이끌고 남태평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전설적인 남방 대륙을 찾는 것이었죠. 1642년 12월 그는 뉴질랜드 남섬의 서해안을 발견했습니다. 타스만의 배들은 지금의 골든베이에 정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마오리족과 마주쳤죠. 하지만 이 만남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마오리 전사들이 와카카누를 타고 다가왔고 문화적 오해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투에서 타스만의 선원 4명이 죽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타스만은 상륙도 하지 못한 채 떠났죠. 그는 이곳을 살인자들의 만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견으로 뉴질랜드는 유럽 지도에 표시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젤란트 지방을 따서 노바 질란디아라고 명명되었죠. 그 후 127년 동안 유럽인들은 뉴질랜드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마오리족은 다시 고립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갔죠. 하지만 1769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임스 쿡 선장이 HMS 엔데버호를 이끌고 도착한 겁니다. 영국 해군 장교였던 쿡은 금성의 태양면 통과를 관측하는 과학적 임무를 띠고 있었지만 동시에 남방 대륙을 찾으라는 비밀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는 769년 10월 뉴질랜드에 도착해 6개월 동안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며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쿡의 접근 방식은 타스만과 달랐습니다. 그는 마오리족과 관계를 맺으려 노력했죠. 물론 때로는 폭력적인 충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쿡은 마오리족이 지적이고 용맹한 민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쿡이 떠난 지 2개월 후 프랑스 탐험가 장 프랑수아 드 휘르빌도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태평양을 탐험하던 그도 비슷한 시기에 이곳을 발견한 거죠. 유럽 열강들의 관심이 뉴질랜드로 향하기 시작한 겁니다. 쿡은 1772년과 1776년 두 차례 더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만든 정확한 지도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필수품이 되었죠. 그는 영국의 이름으로 이 땅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영국 정부는 당장 식민지를 건설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대신 1780년대부터 뉴질랜드 해역에는 고래잡이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의 포경선들이 식량과 물을 보급받기 위해 들렀죠. 그들은 마오리족과 교역했습니다. 철 도구, 천, 담배를 아마섬유, 목재, 식량과 교환했습니다. 이 접촉은 마오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들이 유럽인들에게서 얻고 싶어 한 가지 물건이 있었죠. 바로 총이었습니다. 머스킷 소총의 도입은 마오리 사회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1806년부터 1845년까지 이어진 머스킷 전쟁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시기였습니다. 일부 부족이 총을 얻자 그들은 이를 이용해 전통적인 적들을 공격했죠. 총이 없는 부족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그들도 필사적으로 총을 구하려 했습니다. 이 군비 경쟁은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부족들은 총을 사기 위해 더 많은 교역품이 필요했고 이는 더 많은 전쟁과 노예 사냥으로 이어졌죠. 약 3,000건의 전투에서 2만에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오리 인구의 상당 부분이 죽거나 노예가 된 겁니다. 이 시기에 일부 유럽인들은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탈영한 선원이나 호주에서 탈출한 죄수들이었죠. 이들은 마오리 공동체에 흡수되어 파케하 마오리, 즉 유럽계 마오리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두 문화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1814년에는 새로운 종류의 유럽인들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선교사들이었죠. 영국 성공회 선교사 사무엘 마스든이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 첫 선교지를 설립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마오리족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했지만 처음에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의 영향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오리어를 문자로 기록했죠. 1820년대에 마오리어 알파벳이 만들어졌고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마오리 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수천 년간 구전 전통에만 의존하던 문화에 문자가 도입된 겁니다. 1830년대가 되면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유럽인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여전히 어느 나라의 공식 식민지도 아니었죠.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무법 상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토지 거래였습니다. 뉴질랜드 회사라는 영국의 민간 기업이 등장해 대규모로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매우 의심스러웠죠. 마오리족은 토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유럽인과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땅은 부족 전체의 것이었고 개인이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하지만 뉴질랜드 회사는 일부 마오리로부터 서명을 받아 거대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1839년에는 국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을 샀다고 발표했죠. 이는 심각한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마오리족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고 프랑스도 뉴질랜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1839년 영국은 윌리엄 홉슨 선장을 뉴질랜드에 파견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마오리 족장들과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1840년 2월 6일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베이 오브 아일랜드의 와이탕이에서 홉슨과 약 40명의 마오리 족장들이 조약에 서명한 거죠. 와이탕이 조약이라고 불리는 이 문서는 뉴질랜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적인 문서가 되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간단해 보였습니다. 마오리 족장들은 영국 여왕에게 주권을 양도하고 대신 영국은 마오리의 토지와 재산,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약은 영어판과 마오리어판 두 가지로 작성되었는데 번역이 정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주권이라는 개념의 번역이 문제였습니다. 영어판에서는 마오리가 완전한 주권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마오리어판에서는 카와나탕아, 즉 통치권 정도로 번역되었죠. 많은 마오리 족장들은 자신들이 완전한 주권을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해는 이후 수십 년간 갈등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1년 5월 3일 뉴질랜드는 공식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오리족과 유럽 정착민 모두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죠. 하지만 그것이 평화로운 시대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와이탕이 조약 체결 이후 유럽인 이민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840년대와 1850년대에 수천 명의 영국인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뉴질랜드로 건너왔죠. 그들은 땅을 소유하고 농장을 경영할 기회에 이끌렸습니다. 새로운 도시들이 빠르게 건설되었습니다. 1840년에 오클랜드가, 1848년에
크라이스트 처치가 세워졌죠. 1839년에 설립된 웰링턴은 1865년 수도가 되었습니다. 정착민들은 열정적으로 땅을 개간하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오리족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인들의 도착을 환영했지만 곧 그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토지였습니다. 유럽인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땅을 원했고 와이탕이 조약이 보장했다는 마오리의 권리는 점점 무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력 충돌은 1845년에 일어났습니다. 플래그 스테프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분쟁은 북섬의 노스랜드 지역에서 벌어졌죠. 마오리 족장 호네헤케가 영국 국기가 개양된 깃대를 4번이나 베어버렸습니다. 이는 영국 주권에 대한 상징적 저항이었죠. 전쟁은 1846년까지 이어졌고 휴전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죠. 1850년대 들어 토지 분쟁이 심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마오리족은 땅을 더 팔라는 압력에 시달렸고 일부는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858년 여러 마오리 부족들이 모여 킹이타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을 선출해 영국 여왕에 맞서려 한 거죠. 포타타우 테페로페로가 첫 마오리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마오리 부족들을 통합하고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국 당국을 더욱 긴장시켰습니다. 1860년 타라나키 지역에서 토지 매매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죠. 뉴질랜드 전쟁 또는 마오리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갈등은 1872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영국은 약 18,000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 정규군뿐 아니라 식민지 민병대 그리고 영국 편을 든 일부 마오리 부족도 포함되었죠. 이에 맞서 약 5,000명의 마오리 전사들이 싸웠습니다.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열세였지만 마오리 전사들은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마오리족은 뛰어난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개량된 파 요새를 건설했는데 이는 유럽식 포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참호와 벙커를 파고 목책을 이중으로 세우는 등 놀라운 방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오라카우 전투에서는 300명의 마오리 전사가 1,800명의 영국군을 상대로 3일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량의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1872년 마오리 저항은 진압되었죠. 그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반란에 가담한 부족들의 토지 약 6,000제곱마일을 몰수했습니다. 이는 북섬 토지의 상당 부분에 해당했죠. 이 몰수는 마오리 공동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정체성이고 조상과의 연결이었습니다. 많은 마오리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토에서 쫓겨났고 이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과 별개로 뉴질랜드 식민지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1852년 식민지에 자치정부가 수립되었죠. 선출된 의회가 내부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외교와 국방은 여전히 런던이 관장했지만요. 1850년대와 1860년대는 경제적 번영기였습니다. 양사육이 주요 산업이 되었죠. 뉴질랜드의 기후와 목초지는 양사육에 이상적이었습니다. 양모는 영국으로 수출되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1861년 오타고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서해안에서도 금광이 발견되었죠. 전 세계에서 행운을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859년 7만 1,000명이던 인구가 1863년에는 16만 4천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영국과 아일랜드 출신이었지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인 광부들이 금광에서 일했고 인도에서 온 상인들도 있었죠. 다문화 사회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1870년대에는 줄리어스 보겔 총리의 주도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철도가 건설되고 전신선이 깔렸죠.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도 펼쳐져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습니다.
19세기 말 리처드 세든 총리의 자유당 정부는 진보적인 사회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1894년 노령연금이 시작되었고 노동 규제와 최저임금법도 제정되었죠.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복지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893년에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거죠. 케이트 shepherd가 이끈 여성 참정권 운동의 승리였습니다. 이는 뉴질랜드가 사회개혁의 선구자라는 명성을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뉴질랜드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1900년 호주가 연방을 형성하면서 뉴질랜드도 합류할 것을 제안받았죠. 하지만 뉴질랜드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원했던 겁니다. 1907년 뉴질랜드는 자치령이 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지위였죠. 내부 문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영국 제국의 일원이었고 외교 정책은 런던이 주도했습니다. 이 지위는 1914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죠.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하자 뉴질랜드도 자동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리 윌리엄 매시는 즉각 영국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죠. 뉴질랜드는 전쟁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인구 110만 명의 작은 나라에서 약 10만 명이 자원 입대했죠. 이는 성인 남성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들은 호주군과 함께 ANGAC 부대를 형성했습니다. 1915년 4월 25일 ANGAC 부대는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영토를 공격하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이 작전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터키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ANGAC 부대는 8개월간 참호에 갇혀 끔찍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뉴질랜드군은 약 2,700명이 갈리폴리에서 전사했습니다. 작전 자체는 실패했지만 ANGAC 군인들의 용기와 희생은 깊이 기억되었죠. 4월 25일은 지금도 ANGAC 데이로 기념되며 뉴질랜드와 호주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갈리폴리 이후 뉴질랜드군은 서부 전선과 중동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솜 전투, 파센델 전투 등 1차 대전의 주요 전투에 참전했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18,000명 이상의 뉴질랜드 군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구 대비로는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전쟁은 뉴질랜드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이 누군가를 잃었죠. 하지만 동시에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은 대영 제국의 일원이라는 의식과 함께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 사이의 기간은 어려웠습니다. 1920년대에는 경제가 회복되는 듯 했지만 1929년 대공황이 닥쳤죠. 수출 가격이 폭락하면서 뉴질랜드 경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1935년 노동당이 처음으로 집권했습니다. 마이클 조셉 세비지 총리는 대대적인 사회개혁을 단행했죠. 공공주택 건설, 무상의료 제도, 사회보장 확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뉴질랜드는 복지국가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었죠. 이번에도 뉴질랜드는 영국 편에서 참전했습니다. 약 14만 명의 군인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태평양에서 싸웠습니다. 2차 대전은 1차 대전과 달랐습니다. 일본의 태평양 진출로 뉴질랜드는 직접적인 위협을 느꼈죠. 처음으로 적의 공격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는 뉴질랜드의 전략적 사고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 미군이 태평양 전역의 기지로 뉴질랜드를 사용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관계는 계속되었죠. 1951년 뉴질랜드는 호주, 미국과 함께 ANGUS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집단 안보 동맹이었습니다. 전후 시대에 뉴질랜드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경제적 황금기였죠. 영국으로의 양모와 고기 수출이 호황을 이뤘고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뉴질랜드군이 파견되면서 반전 운동이 일어났죠.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1970년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973년 영국이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뉴질랜드는 주요 수출 시장을 잃었죠. 동시에 오일 쇼크가 닥쳤습니다.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실업률이 올랐습니다. 이 시기에 마오리 문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억압되고 무시되었던 마오리 언어와 문화를 되살리려는 노력이었죠. 1975년 와이탕이 재판소가 설립되어 토지 몰수에 대한 보상을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에는 마오리어가 영어와 함께 공식 언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마오리어 교육이 시작되었고 마오리 문화가 뉴질랜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경제 자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당 정부가 시장 지향적 개혁을 단행했죠. 규제 완화, 민영화, 무역 자유화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논란을 낳았지만 경제를 현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984년 데이비드 롱기 총리는 반핵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의 뉴질랜드 입항을 금지한 거죠.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냉각시켰고 1986년 ANZUS 조약에서 사실상 탈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이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뉴질랜드는 다문화 사회로 변모했습니다. 이민 정책이 자유화되면서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도착했죠. 오클랜드는 태평양에서 가장 다양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초 뉴질랜드는 영화 산업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 3부작이 뉴질랜드에서 촬영되었죠. 영화 속 장엄한 자연 풍경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였고 뉴질랜드는 중간계의 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뉴질랜드는 약 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전히 영연방의 일원이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나라죠. 2023년 찰스 3세가 즉위했지만 뉴질랜드에서 공화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과 800년 전 이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죠.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의 용기, 유럽 정착민들의 야심, 마오리족의 회복력이 결합되어 독특한 나라를 만들어낸 겁니다. 갈등과 화해, 상실과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간의 적응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별만 보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 이곳에 도착했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때 충돌은 불가피했지만 결국 두 문화는 공존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마오리족이 겪은 고통과 상실은 엄청났죠. 전쟁, 토지 몰수, 문화적 억압으로 한 세기 이상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19세기 말 거의 절멸 직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마오리 문화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죠.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마오리어를 배우고 하카를 추며 마오리 문화를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역사는 또한 이주와 다양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 도착한 폴리네시아인들부터 19세기 영국 정착민들, 중국 금광 노동자들, 20세기 후반의 아시아 이민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이주 물결은 새로운 문화, 언어, 전통을 가져왔죠.
때로는 갈등을 낳기도 했지만 결국 뉴질랜드를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오클랜드 거리를 걸으면 태평양, 아시아, 유럽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정치적 발전도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실현했고 포괄적인 복지 제도를 일찍이 도입했죠. 반핵 정책으로 강대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독립성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도 높습니다. 뉴질랜드는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나라죠. 수백만 년간 고립되어 진화한 고유종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도착으로 많은 종이 멸종했지만 이제는 남은 것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키위새 보호 프로그램, 섬 생태계 복원 사업 등 자연 보전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죠. 관광 산업도 자연을 해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뉴질랜드도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지역 간 불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죠. 특히 마오리족과 비마오리족 사이의 사회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과거의 불의에 대한 완전한 화해와 보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와이탕이 조약 정착 과정을 통해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으려 하고 사회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려 노력하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뉴질랜드의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룬 변화의 속도입니다. 800년 전에는 인간이 없었고 200년 전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현대적이고 다양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이뤄졌죠. 멸종한 새들, 파괴된 숲, 억압받은 문화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도 창조되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독특한 정체성, 다양성 속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 말이죠. 앞으로 뉴질랜드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태평양 섬나라들을 위협하면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올 수도 있겠죠. 기술 발전으로 지리적 고립의 의미도 변할 겁니다. 마오리 문화의 부흥이 어디까지 나아갈지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뉴질랜드가 계속 변화할 거라는 점입니다. 지난 800년이 그랬듯이 말이죠.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처음 해안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변화는 이 땅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뉴질랜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나라 중 하나인 뉴질랜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800년의 여정, 그 속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국가의 이야기였죠.